아무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법 방송 같아졌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인문학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결국에. 근데 인문학에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인문학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든 어디든 교육 관련된 얘기에서도 그렇고,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비판적 사유나 창조적 사유가 중요하구나 했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비판적 사유라는 게 도대체 뭔지,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판을 하는데 옳은 방법이 있는지, 또 왜 비판적 사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비판적 사유, 네, 왜 중요하고 그렇게 왜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비판적 사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비판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비판이란 무엇인가를 좀 정의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비판이란 뭘까요? 제가 그냥 얼핏 들었을 때 비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많이 비교하면서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를 봤을 때 비난은 약간 무지성으로 까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비난은 약간 감정적인 게 섞여 있는 건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논리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게 무조건 좀 지적? 네. 하여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비난이라고 하는 것 같고, 비교했을 때 비판은 조금 더 논리적인 어떤 근거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좀 지적하는 건데, 맞으면 좋은 점은 좋다고 하고 또 틀린 점은 틀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비판은 맞나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네.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 비판은 네. 일단 갈라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옳고 그른 것을 갈라서 옳은 건 옳고 네. 그런 건 그러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려는 태도 또는 평가하려는 태도가 비판 또는 비판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대체로 비판적인 사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비판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유를 해야 한다. 그렇지. 그 비판적 사유가 결국 사고, 생각 이런 거죠? 사유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니까. 네. 비판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죠. 네네네. 근데 비판을 왜 해야 되나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유가 필요한 건데, 네. 비판을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유, 네. 아까 비판적 사유를 토대로 해서 비판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비판 또는 비판적 사유의 중요성 또는 우리 삶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 그거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통 무슨 사회라고 얘기하지? 자본주의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회. 네. 4차 무슨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사회라는 예,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지식 사회 또는 정보 사회라는 MZ 거는 사회요. 뭐라고? MZ 사회요. MZ 사회. MZ 사회죠. 그 아무래도 그 지식 정보 사회 그 이전의 사회를 우리가 보통 산업 사회라고 얘기해요. 산업혁명의 그것을 뭐 그렇지. 그 산업 사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와 연결되는 거고 그 이전의 사회를 우리가 보통 전통 사회. 농경문화. 농경이라든가 뭐 중세까지 합쳐서 전통 사회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지식 정보 사회라고 부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거를 하나만 골라본다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혹시 현대 사회를 지식정보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 그렇지. 현대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기 때문에 지식 정보 사회라고 부르는지. 일이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그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건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지식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 굉장히 중요시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그치? 네. 근데 그 설명에는 좀 단점이 있어. 무슨 얘기냐? 현대가 지식 정보니까 당연히 지식 정보가 중시되는 건 당연해. 그러면은 과거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시되지 않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중요했겠죠. 중요했겠죠. 아무래도. 그 시대에도 사실 지식 정보가 중요했다. 뭐 산업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통 사회 예외 없이 중시됐어. 특히 어떤 사회, 전통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리고 예외 없이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지식이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 집단 또는 계급,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계급. 거의 예외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서도 지식이나 정보는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에도 지식 정보가 중요시되는 거 틀림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다 중시되긴 중시되는데 어떤 면에서도 중시가 되는 걸까? 현대 사회에서는 언뜻 떠오르는 바로는 이제 일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어쨌든 옛날에 비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상경대 출신으로서 자꾸 생각나는 것은 지식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오케이. 바로 그거. 내가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야. 창출에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됐다.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를 지식 정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식 정보 사회의 주된 특징을 들어보면은 결국 지식과 정보가 무지하게 많다. 무지하게 많고 많아진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는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불어나기 시작해. 소위 말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아. 이제는 지식 정보가 굉장히 많아. 이를테면은 지식 정보의 한 사회의 지식 정보의 총량이 뭐 한 1000쯤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남보다 내가 지식을 한 10개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 10%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무슨 이게 지식의 총량이 1000 수준이 아니고 뭐 몇 억, 경우에 따라서 조 뭐 이렇게 단위로 훨씬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사회에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일반론이야.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특수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갖고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물론 있어.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 같은 거는. 근데 그런 특수한 사례는 지금 빼고 일반적인 사례만 들면 그렇게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까 지식과 정보이고 홍수 시대라는 얘기했는데 홍수라는 게 그렇잖아. 물이 크다는 거야. 그 홍자가 크다는 얘기고 하여튼 물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 지역에 가보면은 어쨌든 뭐 직접 경험해본 바는 없겠지만은 도처에 물, 길에도 물, 집안에도 물, 물이 널려. 근데 물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내가 사용할 물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생활용수니 무슨 이런 용수 찾아보려면 이게 없어. 그래서 물이 부족해. 홍수가 지역에는. 역설적이네요. 그렇지. 홍수 지역이 그런. 현대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양 자체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축적해 놓는다, 쌓아 놓는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지식이나 정보 중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일까를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판별 또는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선별된 지식을 나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활용 능력도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는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잘 선별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비판적 사회가 필요하고 크게 기능을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비판적 사회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 그러니까 지식정보 사회이고 그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정보의 홍수에서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정보를 좀 더 소유하고 저장해 놓는 것보다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 사이에서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나 뭐 유용한 것들을 판별하는 능력과 그런 것을 판별해서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거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약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 요약을 할 수 있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더불어서 좀 얘기하면은 그 받은 지식이나 정보가 다 우리한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지식도 있고 네. 꼭 필요한 지식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있으면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지식도 있어요. 가짜 뉴스 같은 거 그거 뭐 이익될 게 없잖아요. 우리 삶의 생활에서. 비판적 사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가요? 그거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요?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유튜브에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알맞은 채널을 잘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게 우리 채널의 설립 목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네, 그게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유가 중요한 건 알겠고요. 그러면 비판적 사유를 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비판적으로 사유하는가 하는 네. 비판적 사유의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럼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크게 봐서 비판적 사유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유다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단계가 의심의 단계. 의심. 제가 정말 생각합니다. 의심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주 그냥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 좀 의심해보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여러분도 의심하면서 들으세요. 의심. 그러니까 서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어떤 거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의심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낫다. 천양대 차이. 근데 이제 의심에 관련해서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가 한 명 있어서 그 철학자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의심을 해. 의심에 대해서 많이 해. 사실 거기서부터 철학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역사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철학자가 알 것 같습니다. 누구죠? 데카르트. 방법 써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얘기 소개해 좀 봐주세요. 네? 제가요? 데카르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지. 그것밖에 없거든. 네. 아니 그게 어딘데? 그게 사실 거의 전부. 그게 처음이자 끝이죠, 데카르트. 그렇지. 어떻게 보면 알파이자 오메가지. 네. 그럼 이제 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뭐고 대체 왜 이게 나왔느냐? 표현이 나왔느냐 하는 거를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그 비판적 사유 방법 1, 2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1번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2번은 궁금한데. 1번이 이제 의심의 단어잖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의심의 근거를 찾아봤다. 아, 또 여기도 의심이군요. 의심의 근거. 그냥 무작정 의심하는 거 아니야. 1번은 의심, 2번은 의심의 근거. 의심의 근거를 찾아봤다. 오케이. 그런 두 단계를 거친다라고 나는 보는데, 데카르트. 그 의심의 근거에서는 또 서양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할 거예요. 네. 거기서 나온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대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그 세대로 묻지 않나요? 그러니까 베이컨이 조금 먼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50년 정도가 먼저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서양 근대 철학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들로, 확립했다라기보다는 좀 기초를 열어놨다라는 사람으로 많이 얘기해요. 이 데카르트는 뭐 기초를 확립했다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베이컨은 그게 조금 애매해. 기초를 확립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기초를 열어놨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서양 근대 철학은 대개 우리가 합리론이라는 사상 계열하고 경험론이라는 사상 계열 두 가지로 쭉 전개가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이제 이식론이라는 철학의 한 분야의 주요 이론들인데, 그 베이컨이 바로 이 경험론의 기조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데카르트가 합리론의 시조 비슷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양대 산맥을 시작했네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이제 데카르트 얘기예요. 데카르트는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거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 또는 진리가 있느냐, 있다면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진리 또는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모든 걸 다 의심해요. 기존의 지식을 다 의심해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감각의 대상이 되는 사물들이나 물체들 또는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는 다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실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그렇지. 그 이유는 우리 감각이 우리를 너무 잘 속인다는 거지. 이렇게 감각은 우리를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감각에 의한 지식은 절대 확실한 지식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감각에 의한 지식을 의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지식을 다 의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이 외부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감각밖에 없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거 이외에는 바깥에 대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감각이 유일해. 근데 이 감각에 의한 지식을 이렇게 불확실한 지식, 절대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거의 모든 지식의 지장이 되어 있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식이 수학적 지식. 이 수학적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갑자기 수학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수학적 지식은 가장 확실한 지식. 거의 진리였나요? 오류가 없는 지식으로 되게 받아들여졌어. 근데 그 이유는 원래 이 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논리학이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사유를 다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어. 근데 이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는지 혹시 들어본 바 있나? 천장 보면서 그거 아니에요? 천장? 천장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데카르트가 평면 좌표 발견했어. 그때 이 X좌표가 있는 X, Y 좌표도 발견했어요? 카락터를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돌아갔어. 그렇지. 수학적 지식을 의심했다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1 더하기 1은 2. 이건 절대 확실한 수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이게 수학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근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세상에 혹시 교활한 악마 같은 게 존재할지 모른다. 이 악마니까 악마는 거의 신에 특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게 속성이 좀 교활해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교활하다는 게 아주 그렇게 악랄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얘가 좀 장난꾸러기 비슷한 놈이야 얘가. 그 장난을 잘 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악마가 인간들한테 모종에 작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1 더하기 1의 답이 3인 거야. 이거를 2가 정답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 아까 뭐 의심을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다 의심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식이나 지식이. 그래서 거의 모든 지식 진리가 다 의심의 대상이 돼요. 이런 사유 과정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도달한 적이 뭐냐? 자, 이제 이런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의심을 하고 있어. 그지? 의심이라는 건 있어. 근데 의심이라는 거는 생각의 일종이에요. 여기까지 동의하나? 네. 생각이나 사유의 일종이에요. 근데 생각이나 사유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주체라는 게 있어야지 생각이나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나 사유하는 주체가 없는데 그냥 생각만 덜렁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즉, 자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것뿐이죠. 나는 생각한다, 도로 나오는 존재.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해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철학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 데카르트의 명제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의 존재를 확실하게 답한다. 자아의 존재, 확실성을
명제하게 표현한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의 존재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의심할 수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 사유, 주체, 자아, 존재, 확실성 이런 개념들이 결국 근대 철학의 핵심적이에요. 이게 근대 철학에서 물론 고대에서도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대 철학에서는 이런 게 거의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요. 그런 면에서도 이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기초를 널리 자 여기까지 얘기됐으면은 아까 데카르트가 철학하는 방법으로 처음 도입했다는 게 의심이라고 했죠.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근데 이 의심은 의심을 목적으로 의심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의심을 목적으로 의심한 게 아니고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나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는 말을 이제 회의라는 걸로 바꾸는 거죠. 방법적 회의. 회의라는 게 의심과 결국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 아까 하신 것 중에서 의심도 생각인데 생각이라는 거는 혼자 덜렁 있을 수가 없고 생각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왜 덜렁 혼자 존재할 수 없나요? 그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아까 뭐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악마가 장표를 부려서 약간 농락했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덜렁 존재하지 않고 생각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 아닌가요?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악마가 장난쳤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뭘 어떻게 장난친 거야?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데 생각만 있는 거야? 생각이 그냥 덜렁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는 악마가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1 더하기 2가 원래 3인데 2인 것처럼 애가 구라를 쳤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만든 거야. 악마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에서는 당연히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하는 주체가 없어도 생각이 사실 덜렁 있을 수 있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느냐라는. 그 데카르트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네가 말했듯이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엎어가야 돼. 그 논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는 없는데 그냥 생각만 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금방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나 있다 이거지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악마 논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악마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좀 의심을 해보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뉴스들도 일단 다 믿지 말고 일단 한번 좀 의심해보고. 가짜 뉴스가 많죠. 의심하다 보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뉴스가 맞은지 안 맞은지에 대한 뭐 근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둘씩 찾아보면서 저거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